자, 노령화 인구의 증가, 특히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치매를 앓고 계신 그런 환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비나 간병비의 부담을 놓고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추후에 상속분을 놓고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좀 한 통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0년도 대법원에서 발표한 이 사법 연감 통계에 따르면요. 상속 사건은 2010년도에 33,301건에서 2019년도에는 43,799건, 유언에 관련된 분쟁은 2010년에 224건에서 2019년엔 323건으로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치매 걸린 부모님이 이제 예전 사고방식으로 장남한테 또는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거나 혹은 뜬금없이 제3자에게 재산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다른 유족 입장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대부분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에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하시는 경우 그게 추후에 상속인 중 1인이 될 수 있는 자녀 중에 1인에게 네.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제3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증여를 한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족들이 증여 무효 소송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때 의사 능력이 없었다. 중증 정도의 치매였기 때문에 증여를 올바른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의사의 진단서라던가 주변의 진술 등 좀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증 정도의 치매가 아니라 경증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럴 때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면 사실 유효한 처분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라면은 사기나 강박 등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증여 취소 소송 정도는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정도, 그러니까 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냐가 좀 판단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80대 노인이었던 A 씨는 30년간 본인을 간병했던 간병인에게 자기 명의의 빌라를 넘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간병인은 실제로 이 빌라를 처분하고요. 일부는 이제 이 원래 증여를 했던 분이 냈던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다른 집을 구해서 실제로 사망하실 때까지 함께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추후에 이제 자녀들이 이 빌라를 증여했던 것, 제3자에게 빌라를 증여했던 것이 무효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이 30년 동안 간병한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맞다. 그리고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증여가 아니라고 봐서요. 이때는 이 증여의 효력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생전에 어떤 조치들을 좀 했으면 이런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예. 어떤 유언을 했을지라도 이제 좀 치매가 진행되신 후에 유언을 하면은 가족들이 또 이 유언을 놓고 이게 정당한 유언이라는 놓고도 또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언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요건을 갖춰서 유언을 해두시지 않으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정해진 요건만 잘 지키신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지만 사후에 이제 유언 검인 절차라는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증인과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건데요. 물론 이 공증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간편하고 법적 요건을 어길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좀 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유언 대용 신탁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먼저 유언 대용 신탁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 같은 금융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이거를 내가 뭐 병원비도 쓸 수 있고 생활비로도 그 대용 신탁에 맡긴 금액의 수익금을 내가 쓸 수 있다가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상속인에게 그 지급 시기나 지급액 등을 정해서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언 대용 신탁을 미리미리 해 두시면은 생전에는 그 수익을 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제 사후에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른 분쟁을 좀 피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상속인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보다 좀 앞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됐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이 유언 대용 신탁이 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언.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성년 후견 제도도 이제 네네. 물어봐 주셨잖아요. 유언 대용 신탁이 이렇게 있고 성년 후견 제도는 이제 의사 능력이 없게 되기 전에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질병을 앓다거나 뭐 의사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예. 나를 대신해서 이런 재산 처분 행위 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법원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성년 후견인이 지정이 되는데 이것도 사전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누구를 지정할지도 정해두실 수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을 좀 미리미리 해두신다면 또 가족 간의 이제 불필요한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